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소유권 파트죠. 197페이지네요. 자, 먼저 소유권이라는 것은 대상을 소유물의 물건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사용, 수익,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는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법적 성질은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죠. 198페이지에 보면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해가지고요. 거기에 내용들을 정리해놨어요. 전면성이다 이런 걸 해놨죠. 전면성이라는 것은 가치를 전면으로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전면 지배 대상을 그런 뜻이고, 혼일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권리들 다 모아서 하나의 소유권이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권능들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 세 가지만 더하면 소유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각종 권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 상림권도 있고요, 물권도 청구권도 있고요, 그죠? 등등의 이러한 권능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 이걸 합쳐서 하나의 소유권이라는 형태로 됐다. 이런 의미에서 혼일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탄력성이라 해놨죠.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다른 제한되어 있는 물건이나 제한되는 권리가 존재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언제나 원래 모습의 소유권을 갖추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격이 있다. 이걸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구성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뭐 이렇게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이 소멸하는 일은 없다 이거죠. 즉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소유권의 항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소유권은 언제나요 이 소유물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객체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요 권리를 대상으로 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대상이 없다. 그죠?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건이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소유권의 객체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모든 권능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물건이다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이 그렇게 있고, 다만 이 소유권은요, 사회 속에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회성, 공공성 이러한 권리의 성질 때문에 소유권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내 건물이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또 내 토지여도 내 마음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는 각종 제한되는 법 규정들이 있다. 왜 제한하느냐? 그건 바로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 다른 말로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과 주변의 사람들의 사용권이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목적 때문에 소유권도 다양하게 제한을 받는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가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 일어났죠. 이 토지라는 대상은 인접해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죠. 서로 붙어 있어요. 토지는 그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구획을 한 다음에 갑의 소유, 을의 소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권끼리는 특히 더 분쟁이 생길 소지가 더 크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우리 법에서 아예 정해놨어요. 거기 보면 우리 법 212조에 있다. 그죠? 이렇게 했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래놨죠.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요것은 반드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렇게 했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 소유권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토지의 구성 부분은요, 여기 토지 소유권의 대상인 공간은 토지의 상하이기 때문에 지하, 지표, 그리고 지상인 공중까지도 토지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권 이렇게 할 때 토지는 바로 토지의 상하이기 때문에 지하,
지표, 그 다음에 지상, 이 세 공간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권의 대상에는요, 토지 지하에는 흙도 있죠. 그리고 암석도 있습니다. 암석. 그렇죠? 그리고 지하수도 있죠. 또 지표에는, 지하 지표에는 나무 수목도 있다. 그죠? 기타 풀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구성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성 부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암석 중에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광물이라는 것은 광업권의 대상이 됩니다. 광업권의 대상.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죠? 요 광물이라는 요 물건에 대해서는 그죠? 즉 광업권의 대상이다. 이 광업권은 국가에서 특별히 권리로서 인정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허권이라고 그래요. 성격은요. 광업권의 성질은 특허권이에요. 국가에서 특별히 허락해 준 권리예요. 그래서 광업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국가에서 특별한 요건,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게 광업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광물, 암석 중에 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토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서는 항상 그 부동산이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 서로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조절하면서 그 부동산을 이용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이를 말하냐? 우리는 상린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상린관계. 요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알아둬야 되냐면 이 상린관계 규정을 우리 민법에 뒀거든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규정의 성질과 그 의미를 좀 이해해 두시라. 이 의미가요. 뭐냐,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첫 번째,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적용되도록 우리 민법상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접해야 합니다. 접해야 된다. 그래,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 사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갑소유, 을소유, 병소유가 있다. 소유 이렇게 있으면 갑과 을의 토지는 인접했죠. 또 을과 병의 토지는 인접하죠. 이렇게. 그런데 갑의 토지와 병의 토지는 인접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갑의 토지와 병의 토지 이 사이에는 인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린관계라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갑과 을 소유 사이 그리고 을과 병 소유 사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갑의 소유 토지와 병의 소유 토지 사이에서는 접하지 않기 때문에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기본적으로요. 자, 인접해야 한다. 요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적용되는 소유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놨지만 이것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자들에게도 유추 적용, 준용되도록 해놨어요. 유추가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에 적용한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왜 상린관계 규정을 둬서 서로 조심하라 하냐? 이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보해서 토지 소유권을 사용하라. 부동산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양보하는 관계로 둔다면 어느 한 토지가 양보를 받으면 소유권이 확대되죠. 소유권의 기능이 확장하기도 하고
또 한편 양보하는 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토지 소유권이 조금 제한받죠? 행사하는데, 그죠? 따라서 그 소유권 기능이 제한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상린관계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유권의 기능이 확장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는 그러한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죠? 그게 바로 상린관계 규정의 역할이다. 이렇게요. 결국은 이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확장하거나 제한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상린관계 규정의 성격은, 규정의 성질은 강행법규냐 아니면 임의법규냐 이렇게 논의가 되죠. 학자들은요, 물권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니까 강행법규로 해석해야 된다. 즉 소유권의 내용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둬서 상린권, 소위 말하면 이 규정에서 인정되는 권리, 상린 권능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규정을 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은 이 상린관계 규정을 강행법규다 이렇게 학설을 취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이렇게. 이에 반해서요, 우리 판례는 오히려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겠다라고 합의하면 굳이 민법의 규정보다가도 서로 양보하는 내용이 더 우선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판례는요, 오히려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학설과 판례가 서로 상린관계 규정의 성격을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린권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가? 상린권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적용되어서 권능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첫 번째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 말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독립물건이 아니다. 그럼 독립물건이 아니라면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미 상린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적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요, 이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상린권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듯이 똑같다. 그죠? 소유권 내용이니까. 따라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상린권의 성격은 이런 성격을 갖는다. 다만 이 상린권은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적용한다. 적용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이런 관계가 상린관계다. 이걸 여러분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히 해놨고, 이런 것들은 뒤에서 배우는 지역권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지역권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역권은 독립된 제한물권이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독립한 물건이죠. 그래서 등기할 수 있죠. 등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것은 제한물권에서 당사자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모습인데, 따라서 토지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죠.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린권하고요, 지역권의 성격상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두 개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거기 보시면 상린관계예요.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미리 정리를 해줬어요. 관습, 그 지역에 관습이 우선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경계선과 관계된 것, 경계, 그죠? 경계선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경계 위에 있는 담, 국어,
뭐 경계표, 경계선을 나타내는 표 있죠. 표시. 그 경계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담을 만들었다든가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국어, 도랑입니다. 도랑. 국어란 도랑. 이런 것들에 관계됐어요. 뭐 설치하는데 비용이 든다든가 등등 이와 관련되는 것들은 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라서 우선한다. 경계선 관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경계선.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요. 서로 사용하는 물의 관계예요. 물 이용 관계였어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유수. 유수의 이용 관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도 대체로 그래요. 관습이 우선합니다. 흘러가는 물을 사용한다든가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분쟁이 생겨주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물 사용하는 방법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선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해요. 경계와 관계되거나 유수, 물의 이용 관계 이런 데서 적용되는 것들은 대체로 관습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 특수지역권도 있긴 합니다. 특수지역권. 이것은 나중에 지역권을 공부할 때 배울게요. 여기도 역시 관습이 우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대체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림관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참 많아요. 이 규정이 우리 민법 215조부터 244조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무려 한 30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산림관계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 전체를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다 알고 외운다고 해서 또 다 맞추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정도만 좀 상세하게 보시고 또 문제 풀이할 때도 그 문제를 좀 상세하게 볼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인지사용청구권 201페이지 제일 밑에요. 인지사용청구권이란 것은 옆 토지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서는 만약에 내 토지에다가 건축을 한다든가 내 토지를 어떤 내용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옆에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내 토지를 이게 신축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토지를 좀 사용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만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손해가 생기면 배상을 해줘야겠죠. 손해를 보상하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통과 시설권이 있어요. 뭐 내 토지로 뭐 예컨대 수도를 놔야 된다든가 또는 가스관을 묻어야 된다든가 내 토지를 끌고 와야 된다든가 할 때 옆에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 토지를 이용하는데 토지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제일 적은 방법과 장소로 이렇게 가스관이나 수도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하수도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인정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3번 동그라미에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법의 219조와 220조 이 두 개의 조항을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제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토지를 통행권,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의미가. 자, 내 토지가 도로에 나갈 수 없는 상태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내가 공로에 도로에 나갈 수 없는 길이 없다 라거나 또는 나가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타인의 토지를 내 옆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용 즉 도로에 접할 방법이 없다. 아니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 이런 요건이 있다면 이때는요 바로 옆에 있는 토지를 통로로 좀 사용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가요.
자, 이때 당연히 물론요, 타인의 토지를 통행권으로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보상해야죠.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그러한 장소와 이용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백구전은요, 보상을 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니까 이걸 유상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다만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상대방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자, 이게 원칙인데 다만요, 우리 민법에요, 220조에서는요, 보상 없이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통행권을요. 이걸 뭐라 하냐?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떨 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알아두셔야겠죠. 이게 즉 보상하지 않고 공짜로 너 토지 내가 좀 통행권 좀 사용해야겠다. 통행로 좀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첫 번째, 공유물이 분할됨으로써 토지가 공유였는데 그 공유를 분할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합의해서 분할하든 재판상 분할하든 분할에 의하여 분할 때문에 내가 도로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경우예요. 분할. 분할로 인하여 도로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때 야, 너희 토지를 내가 좀 밟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분할 때문에. 두 번째요. 원래는 토지가 한 필지였는데 그런데 이 일부를 분필해가지고 토지를 일부를 양도한 경우, 토지를 일부만 잘라서 양도하다 보니까 도로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 이걸 우리는 일부 양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220조에서요. 토지를 분할함으로 인하여 도로에 나갈 수, 공로에 접할 수 없거나 또 일부 양도, 토지를 분필해서 일부만 양도하다 보니까 도로에 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로 인하여 뭐 나갈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과도한 비용이 든다든가 아니면 아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바로 옆에 토지를 공짜로 좀 다니자, 통로 좀 이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렇게. 다만 이때 무상의 대상 당사자는요, 범위는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양수 당사자, 양 당사자한테만 공짜예요. 이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양수 당사자. 직접상 당사자입니다. 직접. 이렇게요. 무상의 범위는 여기에서만요. 요 사이에서만 무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분할한 후에 또는 일부 양도 양수된 뒤에 특정 소유자가 당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특별 승계인이 발생해 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양 당사자가 분할 당사자가 아니요, 일부 양도 양수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즉 유상, 보상하면서 다녀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이 권리는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에 맞는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죠? 현재 토지 이용 상황, 여기에 맞는 토지 이 통행권을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현재, 즉 장래에 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을 찾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앞으로. 그러면 통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좁다. 그러니까 더 많이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기가 통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 통행권보다가 이 주의토지 통행권 행사에서 이렇게 다니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 단순히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219조, 220조. 대단히 중요한 권능이다. 그죠? 상린관계.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요. 여러분 교재에요. 판례도 정리해 놨죠. 202페이지, 203페이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의미를 차근차근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가면 생활방해 금지가 있죠. 217조인데요. 이 생활방해 금지란 것은 바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요.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옆에 살고 있는 사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부동산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면 안 된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서로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권리라도 타인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행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 스스로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는 생활방해 금지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민법 217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생활 방해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요. 여기에 규정을 가만히 보면 217조 1항을 보시면, 자, 217조 1항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때 내가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사용할 때 인접한 토지에 사용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그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심한 조치를 취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생활을 고통 주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토지 이용자가 침해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뭐예요? 침해를 하지 않도록, 침해 금지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요? 적당한, 침해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죠. 이렇게 침해자 쪽에다가는, 그죠? 의무를 이렇게 부담시키고 있어요. 야, 침해하더라도 그 상대방 생활을 고통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고 해라. 이렇게요. 우리 규정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두고 있어요. 또 한편에 2항에서는요, 침해 당하는 쪽이에요. 자, 방해를 좀 받는 쪽이죠. 침해 당하는 쪽에서는요, 그 2항에는 뭐라 하냐면, 만약에 그 토지 이용자,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말이죠, 적당하게 그 토지 이용에 맞는 내용으로 통상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침해가 오더라도 참을 정도면, 즉 참을만 하면 참아줘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인용 의무라고 그러죠. 이 인용 의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제한으로 참으라는 건 아니죠. 이 인용 의무란 것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을 수 있는 만큼 그 범위 안에서는 참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인용 의무가. 그것은 수인 한도 내에서 사회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말이죠. 수인 한도라는 것은 사회 통념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 돼. 그런 정도는 참아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정도로 수인 한도라고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참아야 한다라는 의무가 바로 인용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규정 217조는요, 침해자 쪽에서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가능하면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방지하고 토지를 사용해라, 부동산 사용해라. 그리고 침해 당하는 쪽에서는 사회적으로 참을 만한 정도의 통상 사용이라면
참아라. 참아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여 침해의 정도가 과하다 이 말이죠. 침해의 정도가 한계를 넘었다. 한도, 이거 뭐예요? 수인 한도예요. 그렇죠? 이 수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냐? 참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첫 번째요. 침해자가요. 침해 당사자가요. 침해 당하는 쪽에서는 침해자에 대해서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게 첫 번째 뭐냐? 적당한 조치를 하세요. 침해 중지하고 침해 행위 중지나 뭐 정지를 청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적당한 조치 취해라. 적당한 조치 뭐예요? 침해 정도를 수인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세워라 이거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러한 행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청구권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 청구권은요 전부 다 뭐예요? 물권의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에 기초해서 여기에 침해 당하는 사람의 토지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의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성격은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두 개 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 침해 정도가요 아주 커서 이 침해 당하는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아주 침해가 크다. 여기에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죠. 침해 당하는 쪽에. 그렇다면 이 침해 당하는 쪽에서는요 당연히 침해자에 대해서 자기한테 발생한 이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되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겠죠. 이렇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바로 이 침해자가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민법 우리 750조에 있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손배 청구권. 그래서 이것은 채권의 청구권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두 가지겠죠. 침해 당하는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는다면 침해 당하는 쪽에서는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 침해하는 행위 스톱해. 그리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손해까지 발생했다. 뭐 예컨대 아이가 깜짝깜짝 놀란다든가 또 정신적 피로감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다. 그럼 병원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치료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치료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이론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204페이지에 거기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효과 이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물에 관한 산행관계인데요. 여기는 뭐 주로 물을 사용, 이용 관계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요?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이 내용을 읽어보는데 뭐 개념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뭐 개별적으로 다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우리 교재는 208페이지에 가보시죠. 208페이지로 가면 경계에 관한 산림관계. 이게 이제 더 분쟁이 또 서지죠. 경계에 관한 산림관계. 여기서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경계에 관한 산림관계는 경계. 여기도 역시 비용 분담이나 경계 다툼에 대해서는 뭐예요?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는 영역이죠. 주로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거기 보면 일단 먼저 경계표 담의 설치와 그 비용에 관한
분담은요, 원칙적으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는 담 설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담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자, 이때 담을 설치해 주라, 같이 설치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안 하면 자기 혼자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겠죠. 그럼 비용 분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 되겠죠? 비용 분담. 경계선 위에 경계표를 만든다든가 담을 만든다든가 국어를 설정할 때 국어는 도랑이라 했죠? 도랑. 물 흘러가는 도랑이요. 자, 도랑을 설치할 때 여기에요. 주로 비용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균분 비용 부담입니다. 자, 그런데 경계표를 만들 때는 토지를 측량해야 되죠. 측량해야 되고, 이때 측량 비용은 좀 달라요. 이것은 균분 비용이 아니고요. 측량 비용은 다르다. 조심하셔야죠.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 비례합니다. 분담한다, 그죠? 토지 면적 비례해서 그 토지 측량 비용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 법이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요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요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다만 이때요, 경계표 담 국어를 설치되어 있으면 공유로 추정하죠. 다만 일방이 비용을 들여서 담을 설치했을 때는 다르고요. 그죠? 그때는 단독 소유지만 경계표 담 국어가 있으면 일단 공유로 추정합니다. 추정. 자, 이것이 209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거기에 보면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이 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를 넘은 수지 목건. 자, 나무 가지고요, 나무 뿌리입니다. 이게 경계를 넘었다. 토지 경계선을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나무 가지의 경계선 넘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무 소유자한테요, 수목의 소유자한테 나무 가지가 지금 내 토지를 침범했으니 제거해 주세요 라고 제거를 청구하고, 그래도 그 수목의 소유자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요, 침해당한 토지 소유자가 그때는 임의적으로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 제거 청구죠. 청구가 일어난 뒤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건에, 즉 나무 뿌리죠. 나무 뿌리긴, 즉 내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내 토지를 침범했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침범당한 토지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제거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임의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 여기는요. 바로 제거해 버릴 수 있다. 곧바로. 이거는 선 제거 청구한 다음에 제거할 수 있지만 나무 뿌리는 임의적으로 곧바로 제거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목건은, 그죠? 그래서 그래요. 또 토지를 건축을 한다든가 하면 토지 사용에 있어서요, 이 목건은 침해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거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가지는요, 그래요, 공중에 이렇게 침배되어 있으니까 지금 토지를 이용하는 상황 자체 침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먼저 야, 이거 가지를 제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래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거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심굴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 그 244조가 중요해요. 244조에 토지 심굴, 그 근처에서 지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죠. 이게요. 여기에 보면 거기에 1항은 지하 시설에 관한 이야기고요. 2항은 지하실 공사를 하는 경우예요.
일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지하 시설할 때는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띄워야 돼요. 이상을 띄워야 돼요. 그런데 지하실 공사는 오히려요, 깊이의 반 이상을 띄워야 돼요. 여기는 더 크죠? 깊이의 반 이상을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돼요. 이렇게요. 2m 이상, 반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 기준도 우리 민법에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만 경계선 부근에서 신축할 때요. 242조에 보면 경계선 부근에서 신축할 때 이때는 경계선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이상을 띄워야 된다. 반 미터 이상이니까 50cm 이상이죠. 그죠? 이렇게. 자, 요 내용도 여러분 정리를 좀 해 두시자. 244조, 242조. 그죠? 이렇게 경계선에 관련되는 것들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요, 이미 경계선으로부터 2m 내에서 상대방의 내부가 다 보인다. 안에 건물 내부가 다 보인다라고 하면 차면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계선 2m 내에서 상대방의 그 건물 내부가 다 보인다, 훤하게. 그러면 차면시설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상인관계 규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상인관계의 성질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지역공과 차이점 이런 것들 관계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상인관계 규정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 정도만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 특히 우리 시험에 자주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리고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219조와 220조에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